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지문인 10번에서 13번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에는 어려운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앞에 나왔던 변증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리 탑5 문항이 있죠. 가장 많이 틀린 탑5 문항 중에서 두 문제가 이 지문에 속해져 있습니다. 놀라운 점이 우리 원래 탑5 정도라고 할지언정 정답률이 30%가 안 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이번에는 탑5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5개의 문제 모두 정답률이 30% 이하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뜻이죠. 20%의 정답률은 5개 중에 하나 찍어서 맞는 확률인 20%,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참고로 2022학년도 수능은 1등급 컷이 80점대 초반 정도로 형성이 됐었고요. 국어의 만점자가 2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파트였다. 그 중에서도 화법이나 문학도 약간 난이도가 있었지만 비문학이 단연코 가장 어려웠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문제를 푸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문제 천국이었죠. 11번 문제가 정답률이 26.9%였고요. 13번 문제가 27.9%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이해하고 다음번에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을 하시고요. 막상 여러분들이 내년에 수능에 들어가셔서 이런 지문을 봤다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사실 요즘 추세에 따라서 계속 어렵게 나온다면 1등급 컷이 90점을 넘지 않아요. 이 말은 3, 4문제 정도 틀려도 1등급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10번, 11번, 12번 풀고 13번을 보니까 과하게 어려워 보여. 그러면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와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게 아니면 이 문제는 넘기는 걸로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괜히 시간이 많이 쓰여서 맞출 문제까지 못 맞추는 것보다 얘는 뒤로 밀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제 지문이에요. 경제 지문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경제 지문은 해법이 있습니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많이 풀어보시면 당연히 편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경제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들이 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그 문제에 나왔던 경제 관련된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가신다? 그러면 경제 배경 지식이 많아지시겠죠.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경제 지문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 지문을 풀기 위해서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 개념들은 다른 경제 지문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 개념 한 3가지 정도만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환율의 개념이에요. 환율. 자, 환율이 뭔지 아시나요? 이 문제를 푸셨으면 아셔야 되죠. 환율은 외국 화폐와 우리 화폐의 교환 비율이죠. 요거 먼저 아시고 있으면 좋았고, 두 번째, 환율이 올라가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경제 관련된 생각을 하실 때는요, 예시를 생각하면서 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요 개념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례 하나만 보여줄게요. A국이 있고 B국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으로 설정을 할게요.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1달러를 기존의 1,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고 합시다. 환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서 A국에 대한 B국의 환율이 올라가서 1달러를 2,000원에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B국, 한국이죠? 한국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화폐 가치는 떨어졌죠. 왜냐? 원래는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원을 가지고는 0.5달러밖에 못 사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환율이 올라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환율이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그럼 수출과 수입은 어떻게 될까? 요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 그러면 수출과 수입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환율이 올라가면요. 수출은 늘어나고요. 수입은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살 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원래 1,000원을 가지고는 1달러짜리를 살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2,000원을 줘야지만 1달러짜리를 살 수 있어요. 그럼 수입이 줄어들겠죠.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돈의 가치가 적으니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수출은 왜 늘어날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파는 입장이 되었어요. 파는 입장이 됐을 때 원래는 1,000원짜리를 1달러에 팔았어. 근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1,000원짜리 2개를 1달러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의 경쟁력이 생기죠. 우리의 화폐 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걸 다른 나라에 팔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나아가서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상수지는요, 수출해서 수입을 뺀 것을 얘기해요. 수출해서 수입이 뺐을 때 양수가 나오면 이걸 흑자라 그러고요. 수출해서 수입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적자라 그러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갔을 때 수출 마이너스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올라가겠죠. 왜냐? 수출은 올라가는데 수입은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은 올라가고 수입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경상수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요 개념을 알고 계셨으면 문제 이야기가 더 쉬웠을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 나온 개념들 조금은 불친절하지만 지문에 다 나와 있었어요. 지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거 정리해 두시고 알고 가시면 다음 문제 풀 때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다.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면 경제나 뭐 위에 나오는 변증법이나 이런 개념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뭐 경제 관련된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어려운 개념들은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미리 다뤘던 개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연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지문을 통해서 배웠어. 그 개념을 가지고 다른 지문으로 수능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통해서 정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해두시면
요런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따로 뭐 쌓아야 하나라는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 없이 나중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개념들만 확실하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볼 거예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 먼저 보니까 10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거는 읽으면서 풀어도 괜찮은 문제고요. 다 풀고 난 다음에 내용이해 차원에서 쭉 푸셔도, 다 읽고 난 다음에 푸셔도 무관합니다. 앞부분만 쭉 보면 핵심 어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번에도 얘기했죠.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브레턴 우즈 체제, 브레턴 우즈 체제, 브레턴 우즈 체제 이렇게 나오네요. 브레턴 우즈 체제가 핵심 단어이고 붕괴 이전과 이후에 뭔가 차이가 있겠구나 정도 유추하고 갈 수 있겠어요. 11번 한번 가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네요. 아, 추론적 사고를 묻는 문제네. 어렵겠다 정도만 파악하셔도 됩니다. 앞부분 단어만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죠. 닉슨 쇼크, 브레턴 우즈 체제, 금의 생산량 증가, 트리핀 딜레마, 브레턴 우즈 체제. 아, 개념어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 개념어들 나오면 개념 제대로 알고 가야겠다고 보시면 되고요. 1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12번.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한대요. 아, 그러면 통화 사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주목해야겠다 정도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자, 13번 문제를 봤어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의 사례에 대해서 선지 판별을 해라 라는 문제고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래요. 먼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신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3점짜리고 사례 적용 문제다. 이거 시간 부족하면 그냥 넘겨야겠다는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긴 해설 강의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제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개념어입니다. 개념어에 대한 설명, 개념어에 대한 해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개념어 간의 관계를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어느 지문에서든 마찬가지겠지만 개념어를 반드시 동그라미 쳐가면서 개념어에 대한 설명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것이 좋겠다는 거. 자, 볼게요.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개념어 바로 나왔죠? 기축통화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는 I, 그리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한다네요.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 너무 익숙한 단어 나왔죠? 아까 선지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됐던 단어예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대요. 아,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구나 는 거 아실 수 있고요.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라는 단어, 개념어의 설명도 바로 나왔죠. 그리고 뒤에 추가적인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고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래요. 아까 위에서 봤던 개념 기억나시죠? 요거를 지문 속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요 말을 한번 천천히 보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수입을 많이 해서 달러를 외부에 유출을 많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달러의 외부 유출을 높이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걸 허용하지 않아서 달러, 국제 유동성 공급, 달러가 공급되는 것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에 반해서 적자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서 달러, 수입을 많이 해서 달러화를 외부에 많이 공급을 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잉 공급되어도 신뢰도가 저하되어서 문제가 되고요.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도 세계 경제가 위축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과잉 공급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공급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요거는 조금 사설이긴 한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 주식이나 경제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많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까봐 달러를 굉장히 많이 뿌렸죠. 굉장히 많이 뿌리면서 경제 위축을 막으려고 했고, 지금은 달러를 점점 뿌리지 않고 점점 과잉 공급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경제 위축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 보면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래요. 트리핀 딜레마 아까 전에 선지에 나왔던 말이고요.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가셨어야겠죠.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이 딜레마의 문제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나왔던 국제 유동성이란 여러분들 모를까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한대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국제 유동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그 역할을 했고,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달러화와 금이 그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죠. 자,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적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이 국제적으로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있다 칩시다. 금 한 1g을 가정해 봅시다. 금 1g을 1,000원에 교환해.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1달러에 교환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겠죠. 1달러랑 1,000원을 교환하자. 이런 식으로. 자, 환율은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이라고 개념도 설명을 해주었죠.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서 금환 본위제가 되었대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설명하는 그 체제가 2개가 넘어갔어. 설명하는 대상이 2 이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공통점과 차이점, 특히 차이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하는 대상이 2개가 넘어간다 비문학에서 그럼 반드시 차이점을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됐대요. 일단 첫 번째 차이점, 달러화가 추가되었다는 게 나왔고요.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에 따라, 이 조항은 또 뭐지?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예요. 이게 금태환 조항입니다. 이게 1944년에 성립된 거고요.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고정을 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달러화는
금환 본위제에서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죠. 기축통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변동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대요. 아까 근본위 체제와의 차이점이 보이죠. 일단 첫 번째,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는 게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는 달러화가 추가됐다는 거 차이점 하나, 그리고 이런 조항이 생겨났다는 거 차이점 둘, 그리고 차이점 세 번째는 달러화를 제외한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거, 요게 차이점이죠. 요 두 번째,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기 때문에 달러를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1,000원을 교환을 해준다면 일본에서는 100엔을 교환을 해주겠죠? 그러면 요 교차 환율만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걸 차이점으로 꼽아서 체크해 두셨으면 잘 한 거겠죠. 자, 밑으로 넘어갈게요. 1970년대 초, 아까 44년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대요. 경상수지 적자는 언제 발생하죠? 수출이 클 때 발생하나요? 수입이 클 때 발생하나요? 적자니까 사들이는 게 많고 파는 게 적을 때 누적되기 시작하겠죠. 수입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었대요. 이것도 당연히 바로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죠. 수입이 많으니까, 사들이는 게 많으니까 달러화가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볼까요? 수입이 많으니 달러가 유출이 많이 된 거죠. 다른 나라로 달러 유출이 많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금 준비량이 급감했대요. 이것 또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수입이 많아짐에 따라서 달러가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었고 외부에서 달러를 많이 가진 국가들이 미국의 금을 달러로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미국에 있던 금의 준비량은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수입이 많아지고 달러가 밖으로 유출이 많이 되면 통화가 많아지면, 통화가 과잉 공급이 되면 통화가 과잉 공급이 되면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통화가 많아지면 그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통화가 많아지면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왜냐면 달러화의 가치는 금 1온스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따라서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이거를 금 1온스랑 35달러를 똑같이 계속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금 1온스당 이제 35달러가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100달러 정도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버린 거죠. 자, 여기서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생겨난 문제는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통화를 많이 공급을 함으로써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금 1온스당 35달러를 교환해야 된다는 그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요. 참 난감한 상황인 거죠. 요 문제를 반드시 파악을 하셨어야 하고요. 그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도 생각을 하셨어야 됐죠. 자, 문제, 해결, 구조가 나온다. 요거는 반드시 선지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 해결 구조가 나오면 꼭 주목해서 봐라. 문제가 뭔지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래요. 달러의 가치를 그냥 아예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이래요. 이 두 번째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까 전에 환율이 내려가면, 환율이 떨어지면 그 화폐, 그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주변의 국가들, 여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여타국의 화폐의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한 거예요. 옆에 있는 국가들, 다른 국가들이 화폐 가치가 상승되면 달러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걸 통해서 1대 35는 고정하되 다른 국가의 화폐 가치를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달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게끔 해보자는 게 두 번째 해결 방안이었어요. 자, 요 환율 관련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을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시한 해결 방법은 달러에 대한 여타국의 통화 환율을 낮추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1달러에 2,000원으로 교환이 되었어. 그런데 환율을 낮춤으로써 1달러에 1,000원으로 교환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화의 통화 가치는 올라간 거죠. 원래는 1달러에 2,000원으로 교환이 되었는데 1달러에 1,000원이면 2,000원이면 2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원화의 통화 가치를 올린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면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을 시켜서 그 가치를 올려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낮추겠다는 해결책이 제시되었어요. 자, 근데 해결이 잘 되면 비문학 지문이 끝나니까 안 되겠죠.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해요. 달러화는 고정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이게 첫 번째 해결 방안의 맹점. 첫 번째 해결 방안이 실행될 수 없는 이유고요. 두 번째, 당시 대규모 대미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평가 절상, 환율을 낮춰서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하는 물건값이 어떻게 돼요?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죠?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낮아지죠. 수출을 할 수가 하는 게 제약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출하는 물건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수출을 할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흑자, 이득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나서서 우리 환율 낮춰서 통화가치 올릴게 라고 하지 않겠죠. 자, 이런 문제 상황들이 더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대요. 자, 지금 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되기 힘들 거라고 주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독일, 일본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얘네가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어서
마르크화, 엔화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이득을 보려고 하는 투기 수요가 증가했대요. 평가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 보인 거죠. 기대 심리가 증가를 했고요. 결국 환율에 대한 그 변동 압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투기적인 수요도 증가했고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환율이 변동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더 커진 겁니다. 자, 환율 변동에 압박이 생기니까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달러화,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 달러와 떡락하겠다는 생각을 했겠고 얼른 금으로 바꿔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겠죠. 이걸 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면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미국은 결국에 1971년에 달러화를 금으로 바꾸는 그 금태환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닉슨 쇼크죠. 닉슨 쇼크의 개념 요거죠.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것. 그게 닉슨 쇼크다는 걸 여기 나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브레턴 우즈 체제는 붕괴가 됩니다. 달러화와 금을 그 국제 유동성으로 설정한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게 됩니다. 여기 있죠. 브레턴 우즈 체제 처음 나왔던 부분. 자,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아까 전에 붕괴 이후에 관한 선지들이 좀 있었죠. 이 붕괴 이후도 잘 비교를 해놔야겠어요.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됐대요. 달러화가 더 이상 국제 유동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했대요. 그 이유로는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환율의 가짓수가 정말 많아집니다. 자, 기축통화가 있으면 달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8개, 미국을 포함한 8개의 국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 환율의 가짓수는 이렇게만 설정하면 돼요. 이렇게 7개만 설정하면 그 옆에 있는 환율들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쵸?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근데 기축통화가 없으면 기축통화 없이 4, 5, 6, 7, 8, 8개의 국가가 있다. 그러면 환율의 가짓수가 미친 듯이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외환거래의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러화가 계속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문 설명이 끝났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지문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하나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많아지고 수입이 적어지지, 환율이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지문 이해는 괜찮았을 텐데요.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가 또 추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 하나하나 잘 해설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10번부터 가볍게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선택을 하래요. 이런 것들 주의 깊게 잘 보셔야겠죠. 첫 번째,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방금 봤죠.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환율의 가짓수를 줄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피는 어떤 전망을 했는가? 자, 일단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쵸? 요 말 자체가 일단 나오지 않았고요.
트리핀도 당연히 이에 대한 전망을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어요? 트리핀 교수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는 걸 전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경제가 크게 위축되거나 혹은 과잉 공급되어서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다 는 예측을 했죠. 이 두 번째 예측이 맞아 들어갔죠. 과잉 공급이 되어서 결국에는 신뢰도가 저하되어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됐다 는 예측을 했었지, 그 이후의 세계경제 위축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았습니다. 3번,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었나요? 바로 나와 있죠. 아까 체크를 해둔 여기를 보시면 되죠. 금태한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답변할 수 있고요. 4번,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나왔죠. 아까 차이점으로 주목했던 I입니다.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고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금과 달러화가 그 역할을 했죠. 자, 차이점에 관한 거는 반드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5번,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달러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 신뢰도 하락의 이유는 뭐예요? 달러화의 과잉 공급이죠. 과잉 공급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 거죠. 하락의 원인은 달러와의 과잉 공급입니다. 트리핀 교수도 그걸 예측을 했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추론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비문학에서 추론이 들어간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요. 자, 뭔가 사례를 떠올리면서 추론하는 연습도 하시고요. 특히나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 상황을 반드시 핵심적으로 짚고 가시고요.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방안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상황, 대안, 방안, 요 정보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셔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추론적인 사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지문에서 제시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문제는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고정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근데 제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고정을 시켜 놓아 버리니 달러화가 고평가된 게 문제였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를 했었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이게 문제였죠. 고정되어 있는 그 달러화가 고평가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죠. 이런 서술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추론해 볼 수 있죠. 닉슨 쇼크가 뭐였죠? 아까 체크했죠?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붕괴한 그 부분에서 나온 얘기죠. 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달러의 가치를 고정해 놓는 거. 금 1온스에 35달러를 고정해 두는 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달러화 자체를 평가 절하시켜도 된다는 얘기죠.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됐으니까. 1번 맞다고 추론할 수 있고요. 2번,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군. 아까 나온 부분이죠.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같이 볼게요.
어딨지? 자,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거였어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을 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일본의 그 환율을 하락시켜서 가치를 올렸어야 하는데 일단은 걔네들이 나서지 않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결국엔 독일이나 일본이 평가 절상,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가 평가 절상되기를 기대하는 심리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 체제는 유지될 수가 없어. 쟤네는 분명히 평가 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쟤네가 평가 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생겨서 수요가 급증한 거 맞죠? 3번,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국제 유동성 공급량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상황들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게. 왜냐하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달러화와 금이 국제 유동성 이기 때문이죠. 달러화와 금이 국제 유동성이었어요. 금의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트리핀 딜레마가 제시하는 문제 상황을 완화할 수 있었겠죠. 완화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었겠죠. 자, 4번 보시면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아까 트리핀 딜레마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부분에 있었죠. 트리핀 딜레마는 이거죠. 달러화를 많이 공급해도 안 되고 많이 공급하면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돼서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고 적게 달러의 외부 유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것 또한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볼게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을 하게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맞나요? 틀리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자,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10마르크화가 있어요. 10마르크화가 기존에는 몇으로 할까요? 35달러? 35달러로 교환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 10마르크화의 가치가 평가 절상되어서 이제 35달러 가지고는 10마르크화를 교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70달러를 줘야지만 10마르크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금 1온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평가 절상,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금 2온스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례를 떠올려서 추론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는 숫자 때려 박아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고 가정해서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보고 판별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금의 양은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연습하는 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실제 수능에서도 조금 더 현명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12번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한다고 가정했네요. 이렇게 가정을 함으로써 또 추론하는 문제예요. 11번 문제도 추론, 12번 문제도 추론, 13번 문제는 심화 사례 적용 이렇게 때려 박으니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도 조금 침착하게 보자면 세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딱 머릿속에 넣고 가면 경우의 수를 실제로 따져보는 게 몇 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그림 그리면서 선지 판별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고 할 때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이 있어요. 선생님이 1초 만에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을 써볼게요. 짠!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 지문에 나와 있었죠. 기역은 근본이 체제, 니은은 브레턴 우즈 체제, 3번은 그 디귿은 기축 통화가 없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1번 선지, 기역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보다 하나 적다?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근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중앙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나 있고요. A국이 있고요. B국이 있다고 칩시다. 자, 금 1온스에 대해서 미국은 35달러, A국은 4만원, 4만 원, B국은 4,000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고 치면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은 뭐죠?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은 미국과 A국과 B국, 미국과 B국의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사실 이 예시를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3가지예요. 그리고 금에다가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고정한 국가는 몇 개예요? 3개예요. 3이랑 3은 똑같죠. 그래서 하나 적다가 아니라 똑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반드시 가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요게 세 국가가 아니라 네 국가, 5국가가 되면 답이 달라져요. 이 가지수가 똑같이 않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 국가를 상정하고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설정을 해보셨으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니은,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한 가지 적어진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쓰지 않고도 바로 파악할 수 있죠.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되었대요. 근데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였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니은이 붕괴된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와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똑같습니다. 붕괴 후와 같은 상황이에요.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붕괴되기 전과 붕괴되기 후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차 환율의 가지수 또한 똑같습니다. 자, 2번도 아니고요. 3번.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대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디귿이 뭐예요? 기축 통화가 없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경우예요. 미국, A국, B국이 있어. 이때는 다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더라도 3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C국이 들어왔어. 그러면 중간에 기축 통화가 없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른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의 가지수는 기존에 있던 국가 수만큼 더 생성되게 됩니다. D국이 들어오면 또 엄청나게 생성이 되고요. E국이 들어와도 점점 더 많은 가지수가 생성이 돼요. 하나씩 증가한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자, 4번.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대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대요. 기역, 근본위 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금에 다들 본인 자국의 화폐 가치를 고정을 해두죠. A국, B국 이렇게 고정을 해둡니다. 요게 고정된 거고요. 이걸 고정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환율이 결정이 돼요. 여기에서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3가지예요.
근데 니은은요, 요 금이 사라지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그 환율의 가지수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까 금에다가 본인의 통화가치, 자국의 통화가치를 고정해 두는 것처럼 미국에다가 통화가치를 고정해 둬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교차환율의 가지수는 한 가지입니다. 니은으로 바뀌게 되면 한 가지가 되어요. 그래서 많아진다는 틀린 말이고요. 이거는 쌤이 아까 전에 브레턴 우즈 체제와 근본위 체제의 차이점에 주목하라고 했을 때 보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선지였어요. 보실게요. 가서 여기 초록 색깔 표시해 둔 부분이랑 똑같죠? 자, 아까 전에 반드시 설명하는 대상이 요 초록색 부분이 아니네. 요 위에 부분이죠. 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목하라는 요 부분. 아까 그 밑에는 다른 내용이었네요. 자, 설명하는 대상이 둘 이상일 때는 차이점과 공통점에 반드시 주목하라고 했어요. 근본위 체제와 브레턴 우즈 체제 두 개를 비교하는데요. 요게 아까 전에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달러화를 제외한 통화대 간의 환율인 교차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아까 이 둘의 차이점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근본위 체제에서는 국가 간의 통화 교환 비율이 국가 간의 통화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했어요. 금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 했고요. 두 번째,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달러화를 제외한, 여기다가 밑줄 그어놨죠.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대 간의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그 문제에서 요 달러화를 제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의 가지수는 줄어듭니다. 계속 나오죠. 두 가지 이상의 비교 대상, 설명하는 대상이 나왔으면 공통점, 차이점 반드시 주목하셔라. 강조를 100번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주 잘 하신 거고요. 마지막에 5번으로 가봅시다.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이런 정말 어려운 추론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뒀어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라면 1번부터 4번까지를 전부 다 추론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나서야 5번으로 향할 텐데 시간도 뺏어 먹고 기운도 빠지고 머리도 뽀개질 것 같은 상황을 준 거죠. 답이 5번인 게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순간이네요. 자, 5번.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5번 선지에서는 용어에 조금 주목해서 보셨어야 해요. 니은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고 했어요. 자,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라고 하네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봤던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와 동일한 얘기죠. 아까 그 부분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근본위 체제에서는요,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었고요. 4번 선지는 자동적으로 결정된 걸 물어본 거니까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대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대요. 자, 근본위 체제에서는 자동적으로 결정된 게 환율이고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자동적으로 결정된 게 교차 환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4번 선지에서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진다고 얘기한 거고요.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환율이었고요. 니은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과 5번이 맥락이 다 있네요. 자,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아까 전에 그린 이 그림이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교차 환율은 달러화를 제외한 국가 간의 환율이니까요. 자, 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럼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한번 볼게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는요.
환율,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의 가지수는 세 가지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교차 환율을 물어본 거예요. 교차 환율은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후에 생기는 환율은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이긴 하지만 환율의 정의가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은 총 3가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가지수 한 가지가 디귿에서 생기는 가지수 3가지보다 적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셨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4번 선지에서도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문제에서 잘 파악을 하셨어야 됐죠. 기억에서는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니은에서는 교차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5번을 답으로 뽑으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받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 13번으로 갈게요. 13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쌤은 이 문제를 풀면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어렵게 푸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는 여러모로 잔인합니다. 그 선지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문에 나오는 내용과 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더 많은 혼란을 주었던 문제예요. 일단 보기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례 적용이니까 사례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자,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2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 미국 얘기하는 거죠.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금리가 인상됐다는 거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문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건덕지를 찾았죠. 통화 공급은 감소했대요. 이 말은 A국의 통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A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지문에 나오지 않았던 금리가 인상되고 소득세 감면, 군비 증대 이런 것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서 찾았던 개념들을 보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도 없이 갑자기 나오는 이런 개념들은요. 선지를 판별할 때 핵심적인 개념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얻었던 내용들로 선지를 하나하나 판별해 주시면 됩니다. A국 통화의 가치가 올랐다는 걸 하나를 알게 되었고요.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자, 사실 이 앞부분은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되고요. 높은 금리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대요. 그 합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을 각각 50%, 30%로 하락시켰대요. 자, 환율을 하락시켰다. A국에 대한 B국, C국의 환율을 하락시켰대요.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미국과 독일의 통화 가치를 평가 절상시킬 거다라는 내용을 위에서 봤었죠. 자, 여타국의 환율을 떨어뜨려서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올려버리겠다. 그로 인해서 A국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끔 하겠다는 거죠.
A국 통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자, 요 정도 보기를 파악을 해주시고 1번 선지로 가볼게요.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여기서는 틀린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의 통화 신뢰도가 낮아졌대요. 여기에서 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문에서는 신뢰도가 낮아지는 이유를 뭐로 제시했어요? 화폐의 과잉 공급. 구체적으로 말하면 달러화의 과잉 공급이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통화 공급 감소, 금리 인상으로 인해 A국의 통화 신뢰도가 낮아진 것도 일단은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뒤에 부분도 인과관계가 맞지가 않아요.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생겨난 이러이러한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은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높은 금리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가 외국 자본의 유입이에요.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그 원인의 서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인이고 얘가 과인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금리 인상이 인 원인이고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된 게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원인이 들어서 얘는 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일단 아닙니다.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맞는 거고요. 왜 그런지 한번 천천히 봅시다.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켰대요. 그 말은 B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B국 통화의 가치를 올렸으면요. A국 통화의 가치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이란 서술은 맞지 않는 얘기죠.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여기에서 멘탈이 터지기 쉽습니다. 원래는 그 기준이 되는 A국과 B국의 관계, A국과 C국 환율의 관계만 다뤘어요. 지문에서도 그렇게만 다뤘어요. 달러화에 대한 환율 하락 상승만 다뤘는데 갑자기 B국과 C국의 관계를 물어보네요. 이거는 지문에서 독일과 일본의 환율 관계를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선지였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부터 판별해 볼게요.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환율을 하락시키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선지를 판별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옆에 좀 빈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A국 통화, B국 통화, C국 통화가 있고요. A국 통화에 대한 B국의 환율이 50% 하락한 거고요. A국 통화에 대한 C국의 환율이 30% 하락한 겁니다. 이때 B국 통화에 대한 C국의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렵죠? 자, A국에 대한 B국의 비율을 구할 때 우리는 분수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걸 아셨으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A에 대한 여러분 수학 시간에 근데 다 배웠을 거예요. 그쵸? B의 비율을 구할 때는 우리 분수를 어떻게 쓰나요? B분의 A인가요? A분의 B인가요? A분의 B죠.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율 할 때 앞에 있는 게 밑으로 뒤에 있는 게 위로 오는 게 맞죠. 이게 생각이 안 나시면요.
1, 2 이런 숫자들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1에 대한 2의 비율은 2죠. 그러면 1분의 2, 2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앞에 있는 거 뭐뭐에 대한 이 밑으로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죠.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2에 대한 1의 비율을 했을 때 뭐뭐에 대한에 해당하는 2를 밑에 넣으면 당연히 0.5가 나오겠죠. 2에 대한 1의 비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식을 까먹으셨더라도 다시 추론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A국에 대한 B의 환율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이 50%가 떨어졌대요. 그리고 A국 통화에 대한 C국의 환율이 30%가 떨어졌대요. 이때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을 생각해 보래요.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A는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A는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B국은 50%나 하락된 거고 A국의 수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B국은 50% 하락, C국은 30% 하락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락폭이 더 큰 거죠. B가 하락폭이 50%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훨씬 더 크고요. C는요, 30%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B가 비교적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분모가 숫자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환율은 상승했을 겁니다. 분모가 더 많이 작아졌으니까요. 분모가 작아지면 그 숫자는 올라가죠. 혹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얘기하자면 10분의 1, 5분의 1, 2분의 1, 1분의 1이 있을 때 분모에 있는 숫자가 더 작아질수록 결과적으로 그 숫자가 더 크죠. 얘는 0.1이고. 그쵸? 그러면 환율은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 아닙니다. B국 통화에 대한 C국의 환율은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3번이 틀렸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선지도 틀렸습니다. 자, 혹시 몇 퍼센트, 환율이 몇 퍼센트 오른 건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기존에는 B분의 C라고 봤을 때 B는 50% 하락하고 C는 30% 하락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 C분의 1.4? 아니지. 다시 할게요. 0.5 B와 0.7 C가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4니까 결국에는 1.4 B분의 C가 되겠죠.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40%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40% 오르게 된 거. 이렇게 환율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4번 선지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자, 4번 선지를 판별하려면 3번 선지를 판별을 했어야 돼요. 3번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4번 선지를 판별할 수가 없었는데요. 4번이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3번, 4번 선지를 판단을 해냈어야 합니다. 읽어볼게요.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의 통화 환율이 하락하여 여기까지는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죠.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도 가격이 떨어졌고요. A국 통화에 대한 B국의 환율도 하락했고요. A국 통화에 대한 C국의 통화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50%, 30% 낮춘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지문에 나와 있는 말.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자, 경상수지를 알아보려면 환율과 통화 가치, 수출 수입에 관한 판별을 해야 돼요. 위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B국 통화에 대한 C국의 환율은 어떻게 되었나요? 환율 올랐죠. 그럼 우리 기계적으로 한번 오르고 내리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율이 오르면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파는 건 어떻게 되나요? 수출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은 늘어나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은 떨어지죠. 수출은 올라가고 수입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파는 건 많아져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의 물건을 사들이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출이 높아지고 수입이 낮아지는 결과가 생기고요. 경상수지는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쵸?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상수지는 당연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 맞다고 판별해 주시면 돼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여러분들 이렇게 파악을 하셨다면 거의 상위 0.001%의 독해력을 가지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판별을 하시지 못하더라도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5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자, 다른 모든 조건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자, 소득세 감면, 군비 증대에 관한 내용은 보기에서 처음 보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 이것과 대응되는 말로 교체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된대요. 그러면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를 금리 인상과 통화공급의 감소로 바꿔서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면 A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통화공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쵸? 통화공급이 A국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어떻게 될지 한번 따져볼까요? 통화공급이 감소되면 화폐가치는 어떻게 돼요? 화폐가치는 올라요. 화폐가치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에서의 반대가 되겠죠? 화폐가치가 오르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들이는 건 쉬워져요. 수입은 쉬워져요. 그렇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은 어려워집니다. 자,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경상수지예요. 수출이 줄어들고 파는 게 줄어들고 사들이는 게 많아져. 그러면 경상수지는 당연히 악화되겠죠. 악화됩니다. 요 밑에 이거 좀 지울게요. 악화되는데 그 완화 방안까지 판단을 하래요. 봅시다.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래요. A국의 경상수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라네요. 이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면 B국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B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출이 늘어나요.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쵸? 자,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을 시키면요. B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B국의 상대국인 A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B국이 수출을 많이 해. 그럼 우리나라는 수입을 많이 하는 거고 걔네가 수입을 적게 해. 그럼 우리나라는 A국은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건 완화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방안이죠.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야지 완화가 되겠죠.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B국의 화폐 가치를 높여서 B국의 수입을 늘려야지 A국이 B국한테 뭘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야 경상수지가 완화되겠죠. 그래서 5번 선지까지 틀린 선지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별해도 되고요. 혹은 B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A국의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야. 그렇다면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A국의 화폐 가치가 B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A국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A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할 거야. 그래서 이건 완화의 방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가져가셨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에서 13번까지의 해설을 마쳤어요. 어렵죠? 어려운 지문 맞고요. 모든 수험생이 어려워한 지문입니다. 지금은 이거 다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다 틀리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지문을 풀 때 공통점, 비교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2가지 이상의 설명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을 했어야 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익혀나가야 하고, 이 개념을 익히셨다면 기계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수출 수입이 어떻게 되지? 경상수지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경제 지문의 핵심이다. 는 거 판단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고 다음 우리 과학기술 지문도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